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안수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소미미디어 출판사의 스미노 요루 작가의 밤의 괴물입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나 혼자 잠을 자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웅크리고 있어도 그것은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다. 어느 때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어느 때는 배꼽에서부터, 그리고 어느 때는 입에서부터. 오늘은 눈에서부터 검은 알갱이가 눈물 한 방울의 모습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 방울 한 방울. 그치지 않는 눈물 같은 그것은 서서히 기세를 올리더니 이윽고 폭포처럼 양쪽 눈에서 쏟아졌다. 우글우글 꿈틀거리는 검은 알갱이는 얼굴을 덮고 목에서 가슴, 팔, 허리,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까지 흘러가 온몸을 뒤덮어 나갔다. 몸의 표면에서부터 검정 이외의 색깔을 상실하고 그때부터는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다만 온갖 뼈란 뼈, 살이란 살, 피부란 피부가 모두 검은 알갱이들과 동화하면서 몸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감각이 든다. 그 광경은 아마도 엄청 끔찍할 것이다. 아니,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건가? 어쩌면 수검냉이처럼 귀여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잠시 뒤에는 6개의 발을 가진 야수처럼 변해버린 내 몸뚱이를 머리 부분에 뽕뽕 뚫린 8개의 눈알로 드디어 볼 수 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잘디잘게 꿈틀거리는 검은 몸뚱이에 흰 눈 부분만 번뜩이고 어느샌가 뚫린 입 안쪽은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어둡다. 이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날 밤에는 너무 놀라서 표피의 검은 알갱이가 미쳐 날뛰며 온 방 안의 물건들을 죄다 후려쳤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보니 이건 텔레비전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괴수 같다. 라고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대에 태어난 게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다 싶다. 변신할 때의 맨 처음 크기는 대형견 정도다. 좀 더 커지고 싶을 경우에는 내 의지에 따라 검은 알갱이를 흔들면 산처럼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서는 괜히 큼직해져봤자 별 의미도 없다. 밖으로 나가자. 처음 괴물이 되었던 날처럼 창문을 와장창 깨트리지 않게 나는 조심조심 가볍게 폴짝 뛰어서 창문의 조그마한 빈틈에 슬슬 몸을 밀어넣어 2층에 있는 내 방을 빠져나왔다. 일단 액체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내 몸은 유선형이 되어 공기를 가르고 몇 초 뒤에는 소리도 없이 맨땅에 착지했다. 집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공터다. 이전에는 적당히 쿵쿵 뛰어다녔지만 지난번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계집을 밟아 뭉개버린 뒤부터는 이 공터를 착지점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가엾은 개에게는 나중에 몰래 육포를 갖다 줬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개가 마침 자기 집 밖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었다. 상쾌한 밤바람과 기분 좋은 고요함 속에 잠이 깬 길고양이가 지켜보는 곁에서 나는 몸의 크기를 3배쯤 부풀렸다. 다양한 크기를 시험해본 끝에 안정감이 가장 좋은 사이즈는 이 정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리가 딱 잡힌 모습 같은 것이다. 갑작스럽게 거대해진 시커먼 괴물을 보면 아직 잠이 덜 깬 길고양이도 쏜살같이 달아나 버린다. 미안해. 달콤한 잠을 방해해서. 도로폭에 거의 꽉 찰 만큼 거대한 괴물인 나는 6개의 발을 곤충처럼 저어가며 아무도 없는 길을 활보한다. 평소 같으면 이제부터 뭘 할까 궁리를 하는데 오늘은 목적지가 한 군데 정해져 있었다. 도중에 고양이를 못살게 구는 떠돌이 개를 쫓아주기도 하면서 이윽고 사거리로 접어들었다. 어젯밤에는 여기서 왼편으로 돌아 바다에 갔었다. 한밤중에 바닷가는 조용해서 파도 소리가 이 검은 몸뚱이에 쿵쿵 뛰는 맥박을 상쾌하게 받아주었다. 시간은 아직 많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오늘도 바다에 들러보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어젯밤의 좋은 기억에 마음을 내맡기고 몸을 왼편으로 기울인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푸르르 몸을 떨었다. 돌아보니 자전거를 타고 호쾌하게 달려오던 한 남자가 나의 존재를 부딪히기 직전에 알아본 모양이었다. 남자는 큰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그 자리에서 요란하게 굴러 넘어졌다. 딱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바다와는 반대쪽 길을 향해 속보로 도망치기로 했다. 인간의 기척은 금세 멀어져 갔다. 그 남자는 내일이면 꿈을 꾼 모양이라고 착각을 해줄 것이다. 실제로는 꿈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창문은 깨졌고 계집도 여전히 밟아 뭉개져 있다. 밤의 내 속보는 좀 지나치게 빠른 속보여서 어느새 낙선 장소에 와 있다. 이곳이 어디인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내 몸을 집들보다 더 크게 키웠다. 전봇대도 훌쩍 넘어선 눈높이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꽤 멀리까지 와버린 것 같았다. 한참 저 멀리로 어제 풍성한 시간을 보낸 바다가 보였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내 방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자마 차림에 맨발로 길바닥에 서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동쪽 하늘의 색깔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자취를 감춰버릴 목적이 아니라면 너무 빠르게 이동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도로 폭 정도의 크기로 되돌아가 길을 따라 천천히 바다에 가보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남의 눈에 띄어버리면 상대를 놀래키는 수밖에 없지만 이를테면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게 보여도 나는 크게 위로 뛰어올라 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록 한다. 딱히 자동차와 부딪혀도 나는 죽지도 않고 자동차도 나한테 부딪혀봤자 검은 알갱이를 헤치고 가듯이 직진이 가능한 모양이라서 굳이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 차를 피해주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고, 좀 더 말하자면 사람을 놀래키는 재미에는 진즉에 실증이 났다. 오늘도 정면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를 훌쩍 뛰어올라서 지나쳤다. 몸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반바람을 느낀다. 멀리서 울리는 자그마한 사이렌 소리도 듣는다. 밤이라는 시간이 다정하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오늘 밤도 바다는 아름답게 달을 비추고 있었다. 다만 오늘은 먼저 온 자들이 있었다. 거리는 꽤 멀지만 둘이서 어깨를 맞대고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풍성한 바다를 즐기러 온 것이리라. 그런 때에 괴물이 나타나서는 모든 게 엉망이 된다.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얌전히 바닷가를 떠나기로 했다. 배려할 줄 아는 나 자신을 아주 조금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네. 일단 해야 할 일부터 하자. 목적지까지는 자전거로 가면 우리 집에서 10분쯤 걸린다. 이런 몸으로 달려가면 10초도 안 되는 거리다. 하지만 점점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도록 느릿느릿 그곳으로 향했다. 20분쯤 시간을 들여 목적지에 도착했다. 주택가에서 한참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인 그곳은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말 그대로 등을 고추 세우고 담장 위를 넘어다 보았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즉각 내 몸이 녹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담장 사이의 작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교정으로 잠입했다. 몇 시간 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였다. 학교에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잠깐의 변덕도 아니고 장난을 칠 마음이 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내가 다니는 중학교를 너무 좋아해서도 아니다. 내일 수업 시간표의 변경, 나아가 숙제를 사물함 안에 깜빡 잊어버리고 왔기 때문이다. 검은 알갱이들이 다시 모여서
괴물의 몸을 만들어냈다. 학교 건물 쪽을 바라보니 안에서 번쩍 빛이 보였다.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하는 것이리라. 들켜서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을 약간 작게 줄여 대형견인 척하면서 가능한 한 교정의 가장자리를 타고 걸어갔다. 하긴 그런 척 해봤자 자칫 누군가 다가오기로 하면 몸을 약간 작게 줄여 대형견인 척하면서 가능한 한 교정의 가장자리를 타고 걸어갔다. 하긴 그런 척 해봤자 자칫 누군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찢어진 입과 8개의 눈, 그리고 6개의 발, 거기에 4개의 꼬리가 목격자의 마음을 위협하게 된다. 몸 전체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나 순간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가능해도 기본적인 이 모습은 유지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다.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동의 건물 중 운동장에서 봐서 안쪽 편에 있는 건물에 다다르자 벽에 찰싹 달라붙어 옥상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게 철망을 뛰어넘어 조용히 착지했다. 사실은 중간에 있는 창문을 통해 신속하게 침입하면 될 일이었지만 잠깐 이쪽에 들렀다 가고 싶어졌다. 옥상에 와본 것은 분명 1학년 때, 학교 견학을 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다. 묘한 고향감의 마음이 들떴고 야간에도 충분히 잘 보이는 내 눈은 가장자리에 떨어진 담배꽁초까지 찾아냈다. 바람과 이 공간을 지배했다는 성취감을 실컷 맛본 뒤에 옥상 입구, 묵직한 철문의 열쇠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니, 환기구인지 뭔지 묵직한 전자음 같은 낮은 소리가 난다. 아예 깜깜한 것은 아니다. 비상등이며 달빛으로 학교 안은 어슴푸레했다. 다만 소리가 있고 빛이 있어도 한밤중에 학교라는 건 솔직히 별로 기분 좋은 곳은 아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덜컥 마주친다고 해도 놀라는 건 그쪽일 거고, 여차하면 거대하게 변신할 수 있으니까 귀신인지 유령인지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밀릴 일은 없다. 그런데도 등짝에 서늘한 공기덩어리가 달라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좋아. 얼른 할 일을 해치우고 여기서 나가자. 이 건물은 5층이고 내가 날마다 다녀야 하는 3학년 교실은 3층에 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소리도 없이 몸의 표면에서 우글우글 꿈틀거리는 검은 알갱이들도 뭔가 불안한 것 같았다. 도서실이며 미술실이 있는 4층을 지나갔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달빛에 검은 몸뚱이가 비쳤다. 오늘은 보름달이다. 나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변신한다는 몬스터. 이를테면 늑대인간 같은 게 있다면 생활 리듬이 깨져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아무려나 상관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3층에 도착하자 정확히 계단 옆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 나는 순간적으로 펄쩍 날아올라 몸을 감췄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동 세정이었던 모양이어서 이런 모습인 주제에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교실로 다가갔다. 나는 2반이다. 2개의 교실 앞을 지나가는 동안 이제는 가슴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심장의 혈관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길게 느껴진 침입극도 끝나간다. 2반 교실의 뒷문 틈새를 통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작은 이병이 시끄럽게 느껴질 만큼 고요해서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내팽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당번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책상줄이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로잡아줄 의리 따위는 없어서 나는 냉큼 내 사물함을 꼬리로 열었다.
정리정돈 좋아하는 낮 시간에 내가 일부러 약간 어질러 놓은 사물함 안은 언제 봐도 짜증스럽다.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꼬리로 수학 교과서, 문제집, 프린트 등을 휘감아 꺼냈다. 그러고 보니 나갈 때는 교실 문을 열고 먼저 이걸 밖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틈새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몸뿐이다. 그렇다면 화단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쪽과 복도 쪽, 둘 중 어디로 나가는 게 힘이 덜 들까? 창문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한 차례 옥상에 교과서며 문제집 등을 갖다 놓고 나중에 다시 창문을 닫으러 오는 게 좋을까? 아이, 귀찮아. 생각할 때면 머리를 더듬는 버릇을 손이 아니라 꼬리로 하면서 나는 무심코 칠판 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내내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내 눈에 불쑥 들어온 교탁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여학생의 모습.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에 숨이 컥 막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과 동시에 검은 알갱이가 폭주했다. 알갱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이 되고 태풍이 되었다. 책상을 후려쳐 넘어뜨리고 벽에 붙은 시간표를 뜯었다. 책상이 바닥에 쓰러지는 큰 소리가 거듭 울렸다. 알갱이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교실 전체를 뒤덮고 교탁과 그 여자에게도 손을 뻗었다. 내 마음의 태풍을 마침내 멈추게 한 것은 몸을 웅크린 그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알갱이들은 날뛰기를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서서히 내 몸으로 되돌아왔다. 되돌아온 뒤에도 알갱이들은 평소의 상태를 유지해주지는 않았다. 온몸이 큼직하게 부풀어 거친 심장 박동처럼 물결쳤다. 그녀는 머뭇머뭇하는 기색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8개의 눈 중에서 2개가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왜? 대체 왜 이런 시간에 여기에? 상대도 나의 존재를 의아하게 생각했겠지만 나도 상대의 존재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침묵, 그리고 서로 응시하기. 도망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다. 단지 나는 걱정되는 게 있었다. 사물함을 뒤적뒤적하는 장면을 이 여자애가 봤을까? 그리고 지금 내 발치에 떨어진 교과서는 봤을까? 만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균형을 깬 것은 그녀였다. 깜짝 놀랐네. 마치 놀람이 이제야 덮쳐온 것처럼 그녀는 새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 이 여자애라면 너무 둔에 빠져서 놀람에도 뒤처졌는지 모른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거동 수상자처럼 주위를 흘끔흘끔 살펴보았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두뇌가 뭘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향해 양쪽 손바닥을 내보였다.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허둥지둥 교실을 나갔다. 앞문 열려 있었구나. 작은 뒷모습을 확인하고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이유며 행동의 의미는 어찌됐든 일단 나는 서둘러 교과서 참고서를 주워들고 사물함을 닫았다. 증거를 인멸하고 나자 다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왜 이 시간에 저 아이는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간 것인가? 아니, 그보다 왜 괴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건네는가? 사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자질구레한 상상을 굴리는 그 시간에 얼른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자애가 혹시 경비 아저씨에게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멍하니 기다리고 말았다.
그녀는 의외로 금세 돌아왔다. 빙긋이 웃는 얼굴로. 기다렸지? 내가 잘 설명하고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설명? 깜빡 그렇게 물어보려다가 순간적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내 목소리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평소 목소리가 그대로 이 여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괴물이 나라는 것을 눈치채 버릴지도 모른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속셈으로 나름대로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괴물이 되었을 때의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나와 그녀는 그 직후에 바로 알아버렸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아치 맞지? 어? 굳게 다물고 있었을 터인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저절로 튀어나와 버렸다.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온몸에서 식은땀을 느꼈다. 가라앉아갔던 몸속의 박동이 다시 커졌다. 어떻게 나인 줄 알았지? 흘끗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 사물함을 열어보는 장면을 들킨 것인가? 아, 역시 아치 목소리다. 그녀는 과정스럽게 손뼉을 탁 쳤다. 뭔가 연극적이어서 진짜 짜증난다는 말을 듣는 그 동작은 한밤중에도 괴물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녀 안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없을까 하고 일단 크르릉 소리를 내보았다. 내가 짖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떠돌이개를 쫓아낼 때 알았다.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길래 자신이 예상한 게 틀렸다고 인식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너 배고파? 아니었다. 그녀는 알아먹기 힘들게 중간에서 뚝뚝 끊는 그 말투로 다다다 발소리를 울리며 내 눈 앞까지 다가와 이쪽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나는 몸을 거대하게 부풀리는 것도 깜빡 잊은 채 주춤 뒤로 물러서려다가 발이 턱 걸렸다. 어떡하지?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놔두고 도망갔다가 한밤중에 괴물이 나를 만났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진 않겠지만 어떻든 이 일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가 무너지는 것은 좋지 않다. 마음이 뒤흔들린 것이 그녀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빙긋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웃었다. 아, 근데 아치가 아닌 척하면 이거 다 말해버린다? 너 진짜... 아니... 그녀의 협박에 초조해져서 깜빡 평소 목소리를 내버렸다. 내 목소리를 들은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 리도 없는데 그녀는 다시 웃음이 짙어졌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믿을 수도 없었고 그 말에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 대신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도 말하지 말아줘. 좋지? 그녀의 제안에 나는 적잖이 놀랐다. 교환 조건을 내걸다니. 그건 내가 그녀에 대해 품고 있던 둔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바보라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큼직한 눈이 이쪽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나는 져버렸다. 생각해본 끝에 꾸벅 고개를 끄덕여버렸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쪽에 기대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잡고 그걸 교환 조건으로 걸어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괴물이 나라는 것을 뻔히 다 알아버린 그녀를 이대로 풀어놓은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그녀는 항상 쓸데없는 말만 입에 담는 그런 인간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누군가 괴물이 된 나를 알아봐줬으면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아마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마음을 정하고 목소리가 뒤집히지 않게 조심조심 말했다. 알았어. 내 대답에 그녀는 다시 빙긋이 웃었다. 다행이다. 라고도 말했다. 다행인 건지 뭔지. 애초에 이 여자애와는 맞닥뜨리지 않는 게 최상이었다. 그렇다. 애초에 왜 이 아이는 이런 한밤중에 학교에 몰래 들어와 있는가? 물어볼까 망설이는데 그녀 쪽에서 먼저 묘한 질문을 던졌다. 아치, 그거 인형 탈이야? 그녀가 팔을 내밀어 내 앞발을 만지려고 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풀쩍 피했다. 나를 만지면 대체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갑자기 남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놈이 이 여자애 말고 또 있을까? 아니야. 아, 하긴 그렇겠다. 지금의 아치는 인형 탈을 입고 있는 느낌은 아니야. 위협을 하려고 크르릉거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는데도 그녀는 전혀 주춤하는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만지려고 했다. 뭐야 얘. 그러니 다들 너를. 게다가 아까부터 아치라니. 아치라니. 너한테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어?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태어난 척 대화를 하려다가 나 스스로 아치라는 것을 발설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괴물이 평소에 클래스메이트처럼 말을 건네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고개를 과장스럽게 가로저었다.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다들 그렇게 부르잖아. 난 야노 사스키인데 기억나? 이름으로 부르는 파 아니면 별명파. 이름으로 부르는 파. 야노, 넌 왜 지금 교실에? 놀러 왔어.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다시 정리하자.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야노는 내가 넘어뜨린 책상들을 일으켜 줄을 맞추기 시작했다. 내가 넘어뜨렸으면서 그냥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어서 나는 꼬리를 이용해 하나씩 책상을 맞춰 나갔다. 와, 편리하네. 라는 그녀의 감상은 무시해버렸다. 처음 왔을 때보다 책상 줄을 더 깨끗이 맞춰놓고 시간표는 다시 벽에 붙이고 나자 그녀는 땀을 훔치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나를 보았다. 수고했어. 아니야. 반에서도 학급위원 모임에서도 동아리에서도 함께였던 적이 없다. 아니 그보다 되도록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여학생과의 작업에서는 기분 좋은 피로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야노는 다시 한번 손뼉을 탁 쳤다. 아 그래 맞다.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또 이상한 소리를 꺼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괜찮은 말을 내놓았다. 아까 네가 나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거 인형 탈이 아니라면 아치 넌 왜 그런 모습인지 그게 훨씬 더 궁금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적당히 둘러대 볼까 하고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작스레 귀에 익은 큰 소리가 교실 전체로 울렸다. 나는 소리에 민감한지도 모른다. 몸이 움츠러들었다. 여태껏 알지 못했다. 수업 벨소리는 한밤중에도 시간마다 울리는 것인가? 주변의 집들은 별로 많지 않다지만 혹시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돌아보니 야노는 전혀 놀란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즉 그녀는 이 침입이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수업 벨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아, 밤에 쉬는 시간 끝났다. 그녀가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 터치하자 벨소리가 딱 멈췄다. 아, 왜 하필 수업 벨소리를? 아, 이건 예약 알람이야. 벨소리가 안 나면 깜빡 잊어버릴까 봐서. 밤에 쉬는 시간 끝나기 10분 전으로 예약했어. 밤에 쉬는 시간이라니. 그게 뭔가. 이상한 행동에 이상한 말만 꺼내는 야노에게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은 괴물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 여자애는 전혀 짐작이 안 되는지 내게 손바닥을 쓱 내보였다. 자, 그럼 이야기는 내일 또 하자. 내일? 설마 내일 학교에서 또라는 뜻인가? 그건 뭐랄까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야노와 말을 섞는다거나 하물며 혹시라도 친한 것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저기 야노. 괜찮아. 낮에 그러자는 거 아니야. 내일 조금 더 일찍 여기로 와. 여기로? 응, 여기로. 올 거지? 야노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내가 내일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오늘 밤 일을 다 불어버린다는 협박처럼 들렸다. 실제로 그 점을 인지로 삼은 것처럼 슬쩍 내비친 것은 효과 직방이었다. 말이 교환 조건이지 그걸 깼을 때의 데미지가 훨씬 큰 것은 내 쪽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괴물이 되었는데도 이런 쬐끄만 여자의 명령을 들어야 하다니. 도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야노의 흐뭇해하는 얼굴은 어쩐지 쳐다보기도 짜증이 나서 나는 더 이상 말 섞는 일 없이 창문 쪽의 작은 빈틈을 미끄러져 밖으로 뛰쳐나갔다. 숙제할 프린트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온 것은 해가 뜨고 사람 모습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 밤 시간을 망쳐버렸다. 네, 이렇게 스미노 유루 작가의 밤의 괴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은 밤만 되면은 괴물로 변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화자인 나와 그리고 반에서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야노 사스키 이렇게 두 사람의 인물이 밤중에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유머라든지 그리고 야노의 순수함 이런 것들 때문에 따돌림이라는 소재를 삼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두운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미노 유루 작가의 작품을 재밌게 읽었다면 혹은 약간 현대적인 약간의 판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소설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